저번 시간에 보호원자 모형 끝내고 현대원자 모형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 2개를 봤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뭘 하고 정리를 했었냐면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또 보호 모형에서 모형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변형이 되는 것과 관련된 실험이 뭐였어요? 저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이었죠. 그래서 다전자 원자들의, 다시 말하면 수소 이외의 원자들의 선 스펙트럼을 봤더니 수소와 다르게 더 여러 개의 선 스펙트럼이 생겼고, 이 여러 개의 선 스펙트럼을 전자 껍질로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현대 원자 모형으로 넘어온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또 현대 원자 모형에서 알아야 될 게 뭐였어요? 전자의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보어까지는 이제 고전 물리에서처럼 전자가 하나의 입자 형태로, 얘 성질이 입자 형태로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로 예측을 다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현대로 들어오면서 전자의 성질을 이제 관찰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입자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어떨 땐 파동처럼 행동할 때도 있었던 거죠. 두 가지의 모순되는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혼란에 빠졌고,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전자라는 아이, 그렇죠?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소립자 같은 경우에 걔들의 행동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얘는 입자의 형태와 그다음에 파동의 형태를 다 띠고 있다.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뭐 원리라 그랬어요? 그래, 불확정성 원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라는 애가 그냥 입자의 성질만 갖고 있으면 이 전자의 움직임이나 뭐 앞으로 애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예상, 경로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할 수 있겠지만 파도 형태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뭘로 설명한다? 확률로만 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불확정성, 확정될 수 없다.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마무리를 지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PPT에 보이는 게 아마 교과서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과 관련된 여러 과학자들인데, 보시면 이제 하이젠베르크 왼쪽에 있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그래서 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확률로만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데이비슨이랑 거머라는 과학자는 전자는 파동의 성질도 있어. 그래서 파동의 성질과 입자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아인슈타인은 결국 무슨 소리야?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사위 놀이라는 건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은 완벽하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확률 놀이로 이 자연 세계를 설명하는 건 합당치 않다고 주장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불확정성에 대해서 되게 고부 반응을 보였던 거죠. 어쨌거나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 전자의 성질이 그 두 가지의 모든 성질을 다 갖고 있다. 입자, 파동,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겸손함을 깨달아야 되겠죠. 인간의 한계에 대한. 원자라는 거는 온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입자잖아요. 그치? 그 기본 단위 입자 하나도 인간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한계를 갖는 존재인지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 그런가요? 그럼 이제 왼쪽 그림이 수소의 원자의 보호 모형이었잖아요. 무슨 모형이었어요? 그렇죠. 궤도 모형이었죠. 그래서 전자가 어떤 특정한 궤도 위에서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원운동을 한다라고 봤었는데, 이제 이게 변형되면서 현대 원자 모형으로 넘어오죠. 현대 원자 모형을 보면 지금 이게 뭐예요? 무슨 안개처럼 보이죠? 이 안개처럼 생긴 게 뭐냐면 전자의 발자취를 찍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그림이 형성이 된 거야. 점묘법 알아요? 점묘법? 그렇죠? 점묘법 막 점으로 찍어갖고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게 무수한 점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제 멀리서 보면은 뿌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점이 뭐냐? 이 점 하나하나가 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의 발자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에 눈길을 걸어가면은 눈 위에 여러분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자 하나의 발자취를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뿌옇긴 뿌연데 뿌연 정도가 달라요. 핵 주위, 지금 빨간색이 핵이거든요. 핵 주위에는 좀 더 진하죠, 색깔이. 그리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옅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전자가 주로 핵 주위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리예요. 바깥으로 갈수록 핵과 멀어질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생김새가 약간 뿌옇고 구름처럼 생겼다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은 뭐라 그러냐면 밑에 써 있듯이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본 그림인데 이 뿌연 구름처럼 생긴 애를 뭐라 그러냐면 오비탈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비탈은 뭘 뜻하나 지금부터 봅시다. 여기 써 있으면 가부터 읽어볼까요? 전자 발견 확률 밀도를 점을 사용해서 구름처럼 나타냈고 점이 빽빽할수록 전자의 발견될 확률 밀도가 높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진할수록 거기에 점을 많이 찍었다는 소리고, 점을 많이 찍었다는 소리는 그 공간 안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밀도가 90%인 영역까지 경계를 나타내요. 경계를 나타낸 다음에 이렇게 한계를 지어요. 3차원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3차원적인 공간 안에 어디선가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그 확률은 90%이라는 거예요. 왜 100%는 안 될까?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는 입자이자 파동 형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까지 얘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100% 예측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점으로 인해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인 영역까지, 그렇죠? 이렇게 한계지어서 만들어 놓은 함수, XY 지축으로 만들어 놓은 함수가 뭐냐면 오비탈이에요. 오비탈.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공간에 대한 함수는 무슨 모양이에요? 지금 구 모양이잖아요. 구 모양은 뭐예요? 공 모양. 그렇죠? 근데 모든 전자가 다 이렇게 구라는 공간 안에서 어딘가로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어떤 전자는 다른 공간 안에서 또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비탈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오비탈의 종류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방금 봤던 구 모양의 오비탈, 그쵸? 지금 첫 번째 그림이죠. 그죠? 3차원적으로 X, Y 지축으로 가운데 원자 핵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주변에서 구 형태로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비탈을 뭐라 그러냐면 S 오비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어떤 전자들은 구 형태의 모양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발견이 돼요. 이건 또 뭐냐? 이쪽에 X축, Y축, G축을 해서 이 축을 중심으로 이쪽에서 발견되고 왼쪽, 오른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령처럼 생겼다 그래서 아령 모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령 모양인데 이 아령 모양의 오비탈은 p 오비탈이라고 부르는데 종류가 몇 개예요? 세 개죠, 세 개. 그래서 어떻게 종류를 나누냐면 축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아령 모양은 이렇게 XY 축, 어떤 전자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여기 이 공간 안에서 발견이 되는 반면 어떤 전자는 이런 식으로 축이 바뀌는 거예요. 저 아령이긴 아령인데 축에 따라서 종류가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공간 안에서 돌고 있다고 하고 이 오비탈을 이제 p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d 오비탈까지 배울 건데 d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맨 마지막 건데,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발견될 확률 공간을 나타낸 건데 얘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여기서도 발견되고 여기서도 발견되고 여기서도 발견되고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뭐처럼 생겼어요? 약간 네일크로버처럼 생겼죠, 그렇지? 그래서 이 네일크로버처럼 생긴 오비탈을 무슨 오비탈이라 그러냐면 d 오비탈이라 그래요. 근데 d 오비탈이 보면 종류가 총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죠. 물론 얘 마지막 그림은 뭐 약간 뭐 네크로버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어쨌건 에너지적 측면에서 얘네들이 다 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다 d 오비탈로 총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양에 따라서 이제 오비탈의 종류가 있는데 s 오비탈은 구 모양, 그렇죠? 그리고 종류가 한 개밖에 없죠. s는 사방대칭이잖아. 그다음 p 오비탈은 종류가 몇 개? 그렇죠. 세 개로 아령 모양. 그래서 축에 따라서 아령이 배치되는 공간적인 게 다른 거고. 그다음에 d 오비탈은 보시면 네이크로반 모양인데 종류는 몇 개다? 다섯 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프린트를 이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원자 모형, 보원자 모형과 현대 원자 모형. 보원자 모형에 한계가 있죠. 보원자 모형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누구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음? 저 다전자 원자. 수소 이외에 전자 2개 이상 갖고 있는 애들이 다 다전자 원자였죠. 걔네들이 스펙트럼이 왜 여러 개로 나오는지 설명 못 해줘요. 그 다음에 보어에서는 전자를 뭐로 봤어요? 전자의 성질을 입자로 봤죠. 그렇죠? 그리고 원자핵 주위에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뭘 한다고 했어요? 저 원운동 한다고 봤죠. 그러나 이제 현대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수정이 많이 되죠. 일단 현대 원자 모형은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와 같이 질량이 매우 작은 입자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런 전자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고 파동의 성질도 갖고 있다. 동시에. 그죠? 그거는 뭐 알고 계시면 되고.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뭐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확률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밀도가 클수록 전자 발견 확률, 아까 점으로 찍어서 나타냈었잖아요. 밀도가 크다는 소리는 진하다는 소리지. 그럼 확률이 어떻게 돼요? 거기가 확률이 높다. 그다음에 전자의 분포가 구름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슨 모형이라 그런다? 저 전자 구름 모형.
됐나요? 그 다음에 오비탈 했었죠. 오비탈이라는 거는 아까 여러 가지 종류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분포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오비탈을 표현할 때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몇 퍼센트인 영역까지만 나타낸다? 90%. 100% 전자의 움직임을 다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90% 영역까지만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전자의 특징을 이제 비주얼 싱킹으로 나타냈던 선배들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왼쪽 그림은 뭐예요? 지금 이게 오비탈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분포를 함수로 나타내었던 건데 몇 퍼센트인 영역? 이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90%인 영역까지만 한계지어서 나타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잘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90이라는 게 이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 그러니까 9죠. 지금 XY축. 이 9 안이 이제 돌아다닐 확률이 90%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 안이 뭐예요? 이 학생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자주 돌아다니는 공간이라는 거죠. 뭐 편의점, 집, 학교 여기 제일 많이 갔다 왔다 하잖아요, 그렇지? 여기 분포될 확률이 높고 만약에 전밀도도 높겠죠, 그렇죠? 뭐 병원도 가끔 가고, 뭐 학원도 가고, 뭐 노래방도 가나 보지, 영화관도 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데 90% 바깥의 영역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매우 드물죠. 뭐 드물긴 하지. 그래서 거의 잘 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여기 19금. 그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 먹는 술 종류였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줬던 거예요. 재밌죠? 또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전자의 움직임을 보어랑 현대 모형이랑 지금 비교를 한 건데 이쪽 왼쪽이 보어고 오른쪽이 현대 모형이에요. 그래서 뭐로 비교를 했냐면 원자핵이 엄마예요, 엄마. 엄마 주변에 보어 같은 경우는 전자가 어때요? 원형 궤도를 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는 자식을 뜻하는 걸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어 같은 경우는 원자핵 주변에서 전자가 뺑글뺑글 돌잖아요. 원형 궤도로. 그리고 보어는 전자를 입자라고 봤으니까 얘의 궤적과 얘의 운동량, 뭐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주변에 3세의 아이들, 3세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 늘 엄마를 찾고 엄마 주변에서 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뭘 할지 다 예측 가능하잖아, 엄마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엄마 주변에 계속 머물러 있는 3세 아이처럼 보어의 모형에서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제 원형 궤도를 돌면서 뺑글뺑글 돌고 이 전자를 입자로 봤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을 가면서 엄마는 이제 원자핵이죠. 원자핵이 그대로인데 이제 애가 컸어요. 15세의 중2가 이제 전자가 된 거예요. 15세의 중2의 행동을 엄마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죠. 엄마 주변에 잘 있지도 않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사라지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이제 전자가 입자이자 파동 성질을 가져서 얘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고 대충 엄마도 얘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뭐 PC방 아니면 뭐 학교 아니면 특정한 곳에 어느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여서 그려줬어요. 되게 이해가 쏙 되지 않나요? 그러면 오비탈이 실제로 어떤 공간 안에 어떻게 분포되는지 그리고 그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게 S 오비탈이에요. 구 모양인데 뭐라고 써 있어요? 1이라는 숫자가 써 있고 S오비탈이라는 게 있대요. 그죠? 그 공간 안에 전자가 돌아다니는 거지. 근데 지금 또 9가 나왔어. 구 모양이. 근데 앞에 숫자가 다르죠. 2S오비탈. 그렇죠? 좀 더 크죠, 9가. 그 다음에 이제 R형 모양처럼 생긴 애가 나오죠. 근데 이 P 여기 안 보이지만 X예요. R형 모양인 R형 모양인데 X축으로 R형 모양. 그 다음에 얘는 Y축으로 R형 모양. 그래서 EPY. 마지막으로 얘는 G축으로 R형 모양. 그래서 R형 모양 아까 종류 3개였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구 모양이 나와요. 근데 앞에 숫자가 바뀌었고 크기도 변했죠. 그래서 3s 오비탈. 그 다음에 역시 R형 모양인데 아까 나왔던 R형 모양보다 역시 크기가 크죠. 그래서 얘도 앞에 3이고 축에 따라 3px, 3py, 3pz 오비탈이 나와요. 됐죠? 그리고 이제 또 9가 나오는데 앞에 숫자가 또 하나 커졌어. 그죠? 4s 오비탈. 그 다음에 이제 도넛 모형처럼 생긴 거 무슨 오비탈이었니? d 오비탈이었죠. 근데 앞에가 3으로 다시 바뀌었네.
그럼 3d 오비탈 네이크로바처럼 생긴 애랑 도넛처럼 생긴 애들을 d 오비탈이라 그랬고 종류는 5개였잖아요. 근데 이제 축 방향을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뭐 x축 마이너스 y축 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3d1, 3d2, 3d3, 3d4, 3d5로 해봅시다. 종류가 5개니까. 보이시죠? 그 네이크로바 형태 안에서 전자들이 그 공간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차곡차곡 쌓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종류의 오비탈들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오비탈의 종류,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에 대해서는 배웠잖아. 모양에 따라 달랐던 거지. s오비탈은 무슨 모양? 구 모양. p오비탈은 아령 모양. 그다음에 d오비탈은 뭐 네이크로바 모양이나 도너츠 모양. 그쵸? 근데 s오비탈은 9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서 한 개였지만 종류가 저 p오비탈은 xy 지축으로 3개였고 저 d오비탈은 5개가 종류가 있었어요. 방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처음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앞에 숫자가 있어요. 숫자. 그렇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잖아요. 그럼 1, 2, 3, 4로 갈수록 뭐가 특징이냐면 오비탈의 크기가 커지는 걸 보여줬죠. 1s 오비탈보다 2s가 크고 2s보다 3s가 커요. 그래서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 현대 모형에서 주양자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보어 모형에서 뭐랑 같은 거냐면 전자껍질이랑 같은 거예요. 보어에서 여러분들 전자껍질 뭐뭐 알아요? K, L, M, N이 알죠? 그쵸? 그래서 주양자수 1, 2, 3, 4가 보어에서 전자껍질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개념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은 보어 모형에서 K 껍질에 해당하는 에너지, 2는 L 껍질, 3은 M 껍질, 4는 N 껍질에 해당하는 에너지적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자껍질이라는 거, 궤도라는 거는 2가지 의미가 있었잖아.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 하나는 에너지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 공간적인 의미라는 거는 K 전자껍질에는 원자핵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L은 그거보다 좀 더 먼 거리. 그런 공간적인 의미가 전자껍질에 부여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에너지적인 측면도 부여되어 있었어요. K 껍질이라는 거는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적은 에너지를 갖고 도는 전자들이 다니는 공간이었고, 그렇죠? L은 좀 더 큰 에너지, M은 더 큰 에너지. 그래서 전자껍질이라는 게 실제 공간과, 그렇죠? 그다음에 에너지적 측면 2가지를 다 동시에 갖고 있었잖아요. 그 전자껍질의 에너지적 측면을 현재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주양자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1, 2, 3, 4. 그래서 주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주양자수가 클수록 아까 오비탈의 부피가 어땠어요? 1보다 2, 2보다 3으로 갈수록 부피가 커졌죠. 부피가 커진다는 소리는 뭐예요? 원자핵으로부터 더 멀리까지 전자가 돌아다닌다는 소리고 더 멀리 돌아다닐수록 에너지는 크기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는 커지죠. 우리 했었잖아요.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듯이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전자일수록 위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부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어 모형과 공통점이 되는 걸 안 배웠잖아. 하나도 차이점만 배웠잖아. 전자의 특성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궤도도 솔직히 2차원적인 궤도 아니가 3차원적인 오비탈.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현대원자 모형에서.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특정한 에너지란 개념은 현대나 보어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보어에서 K 전자껍질에 돌게 되면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K 전자껍질에서 돌았던 거잖아요. 그럼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껍질에서 돌지는 않지만 오비탈 안에 어떤 공간에서 얘네가 움직이긴 하지만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걔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1s 오비탈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전자가 돌아요. 그럼 10이면 10. 에 해당하는 특정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그 공간 안에서 얘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 2s 오비탈에서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 100이면 100이라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 공간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의 개념은 보어나 현대나 동일하게 가지고 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이제 오비탈이라는 것들을 배웠고 그 공간 안에서 전자가 움직인다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오비탈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이제 그 공간적 분포를 이루는 확률 함수가 이제 모양이 다양하다는 걸 배웠는데 도대체 여기서 전자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아직 상상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돕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에 캡처된 그림이 뭐예요? 1s 오비탈인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게 원자 핵인 거고 그 주변에 잘 보일지 모르겠으나 여기 보이는
보이는 게 지금 전자예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전자를 표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전자들이 원자핵 주변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지금 1s 오비탈 안에 지금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 애가 있죠. 걔가 누구예요? 걔가 지금 전자예요. 그렇죠? 1s라는 거는 구 모양 s 오비탈, 1이라는 건 주양자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다시 말하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전자들이 구 형태 안에서 분포한다는 거지. 근데 구가 하나 더 늘어났죠. 안쪽에 1s가 있고 바깥쪽에 2s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1s 오비탈에서 존재하는 전자들도 있고 바깥쪽 2s 오비탈에서 또 존재하는 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더 많아졌죠. 지금 노란색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p 오비탈인데 p 오비탈이 아령 모양이죠. 이 p 오비탈 아령 모양이 세 개가 다 동시에 나온 거야. x축, y축, g축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들아, 전자가 원자 안에 있는 개수가 수소는 하나지만 다른 원자들은 개수가 많잖아요. 뭐 나트륨은 전자가 11개가 돼요. 원자번호 11번이니까. 그럼 11개의 전자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1s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들도 있고 2s 오비탈에서 존재하는 전자들도 있고 3s 오비탈에서 존재하는 애들도 있고 2px에 존재하는 전자들도 있고 2py에 존재하는 전자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원자핵을 중심으로 이 존재 공간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이렇게 보이듯이 정신없이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형태가 실제 이제 원자 안에서의 모습과 가장 흡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3차원적인 영상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길 바래요. 그럼 방금 본 영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전자를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리튬이 있어요. 리튬이 지금 원자 번호 몇 번일까요? 여기 원소기호 표시법이 있죠? 몇 번? 3번이에요. 3번이면 전자가 몇 개예요? 3개죠, 3개. 그렇죠? 그럼 3개의 전자가 어떤 식으로 돌고 있냐?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가운데 지금 X, Y, Z축이 세 축이 지금 색깔별로 빨간, 초록, 파랑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정가운데가 뭐냐면 원자핵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원자핵 주변에서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 3개의 전자가 어떤 식으로 도냐면 3개 중에요. 2개는 관찰을 했더니 3개 중에 2개는 어디서 돌고 있었냐면 1s 오비탈에서 2개가 돌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 전자 배치 표기법으로 나타나면 리튬 같은 경우 1s 오비탈에서 전자가 몇 개가 돌고 있냐면 2개가 돌고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됐나요? 근데 이제 3개 중에 몇 개만 돈다고 1s 오비탈에 2개만 돌고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떻다는 소리야? 다른 오비탈에서 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또 관찰을 했더니 하나는 1s보다 좀 더 큰 구 모양이 누구였어요? 2s 오비탈. 그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2s 오비탈에서 하나가 돌고 있다는 걸 관찰하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개의 전자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이제 3차원적으로 이미 영상을 보였고, 선생님이 뭐 그림을 잘 그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보자면 리튬 같은 경우 과학자들이 살펴봤더니 3개의 전자 중에 2개의 전자만 에너지가 가장 낮은 1s 오비탈 구 모양 형태 안에서 발견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1s보다 더 부피가 크고 에너지가 큰 공간인 그쵸? 2s 오비탈에서 전자 하나가 발견이 됐던 거죠. 여기서 무슨 규칙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으면 뒤에 한 번 더 문제를 풀고서는 또 예측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원자 번호 5번인 붕소예요. 아까는 3번이어서 전자가 3개만 배치했으면 됐는데 이번에 5번이니까 몇 개를 배치해야 돼요? 5개를 배치를 해야 돼요. 5개 전자가 어떤 식으로 돌고 있냐? 또 과학자들이 살펴봤겠죠. 그랬더니 이제 어쨌건 좌표줄 중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핵이고 그 원자핵 주변에서 먼저 아까 리튬과 똑같이 1s 오비탈에서 몇 개의 전자만 발견됐을까? 그래요. 2개의 전자만 발견이 돼요. 그래서 붕소 같은 경우는 1s 오비탈에서 전자가 2개만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3개가 남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3개 중에 아까 이제 2s 오비탈에 리튬은 몇 개 발견됐어? 하나 발견됐잖아요. 나머지 3개 중에 2개는 2s 오비탈에서 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5개 중에 4개는 됐죠? 그렇죠? 그럼 1s에 2개, 2s 2개가 이제 돌고 있는 거 발견이 됐어. 그 안에서 이제 분포되어 있는 걸. 그럼 마지막 하나는 어디서 발견이 됐을까? 그렇죠? 이 p 오비탈에서 전자 하나가 마지막으로 발견이 돼요. 됐나요? 그럼 아까 했던 리튬에 비치는 이거였잖아요. 1s에 2개, 2s에 하나. 이 리튬과 지금 막 얘기한 붕소랑 통해서 뭐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까? 뭐 이 아는 친구들 있겠지만 보시면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까지만 그 공간 안에서 분포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그 규칙을 하나 찾아주셨기를 바라고 또 하나 지금 선생님이 전자배치 표기법을 이미 써버렸어요. 보니까는 뭐 알파벳 숫자 이런 걸로 나타내죠. 일단 숫자는 우리가 배웠잖아.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1, 2, 3, 4. 저 얘네들은 지금 주양자수였죠. 주양자수. 그렇죠? 그래서 주양자수를 앞에다가 이렇게 크게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S, P, D 이 알파벳은 뭐였어요? 오비탈 종류였죠. 주양자수 뒤에다가 오비탈 종류를 이렇게 소문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의 개수는 어디다 써? 오비탈 위첨자로 2개 또는 1개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걸 해봅시다. 붕소 말고 6번인 탄소를 해볼게요. 그럼 탄소에는 1s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까지만 들어갈까? 이제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그다음 2s 오비탈에 2개까지 들어가요. 그럼 이제 붕소보다 전자 하나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p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갈 텐데 이제 우리 p 오비탈의 종류가 3개였잖아요. 그렇죠? x축, y축, z축. 축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밑에다가 미첨자를 써줘요. 그래서 만약에 탄소에서 4개는 지금 채워졌고 2개의 전자 중에 하나는 x오비탈에서 돌고 있다. 그럼 이렇게 써주는 거고 만약에 y오비탈에서 돌고 있다. 그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표시법은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겁니다. 오늘 이렇게 현자원자 모형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를 할게요. 좀 생소하고 어렵지만 여러분 듣다 보면 또 이해가 가고 현자원자 모형을 이해하면 또 보호 모형까지 더불어서 이해되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집중하도록 합시다.